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적한 동네에 식당과 카페에서 엄청난 민폐를 부리며 결국에 강제로 퇴거를 당하기까지 하는 의문의 동양인들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일부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넣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이라 주장하며 권리를 내세우는 동양인들. 하지만 한 여성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밝혀내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식당의 동양인들과 한 여성을 둘러싼 거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코하마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야노라고 합니다. 도심 외곽이고 이 지역에는 약 1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조용한 마을이죠. 고층 빌딩도 없고 그런 걸 구경하려면 도쿄까지 가야 할 정도로 사실 시골과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나마 아우토반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종종 외부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을 휴게소처럼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을도 일본 전체가 따라가는 유행 같은 건 또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 학생부터 해서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한국 가수들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 자동차를 타고 종종 들러서 식사나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기고 떠나는 사람들 중 한국인들도 꽤나 있다는 사실인데요. 도쿄공항에 한국의 항공사들이 직항으로 운행하고 있고 유럽을 찾은 수많은 한국인들은 도쿄공항에 내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렌트를 해서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데 보통 남부나 동부 쪽으로 향하기는 하지만 가끔 북부 쪽으로도 방향을 정해서 여행을 하던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을은 아름다운 강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그 경치가 소문이 나서 휴식차 잠시 들르는 곳이 되어버렸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낯선 동양인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보면서 모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딘가에서 듣기로는 한국인들이 동양인들 중 키도 가장 크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피부도 가장 좋고 멋지고 이쁘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 찾아오는 동양인들은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 생겼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어봤는데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맞았고 이 마을을 찾는 동양인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카페에서 일하는 저에게 이 한국인 손님들은 제가 한국어를 연습하기에 충분히 좋은 상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비롯한 꽤나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했기에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활력소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죠. 저 역시나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일하면서 동시에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한국 손님들은 굉장히 매너가 좋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들이죠. 카페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테이블 위에 물자국이 남게 되는데 보통 한국 손님들은 그걸 닦아주고 가요. 제가 음료를 내어드릴 때 같이 드리는 티슈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나면 보통 카운터로 다시 가져다주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마시고 난 빈컵이나 빈 접시를 다시 가져다주는 경우가 정말 많죠. 보통 손님들이 자신이 머물렀던 테이블에 그대로 접시와 그릇을 두는 것과 비교해서 한국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사실도 저에게는 너무나 재미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직접 빈 그릇이나 빈 컵을 가져다주는 손님들에게는 제가 서비스로 작은 빵을 하나씩 포장해 주는데요. 이런 걸 몇 달째 하다 보니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지는 몰라도 한국 손님의 비중이 꽤나 높아졌다는 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속상한 일도 있었는데요. 모든 한국인이 다 친절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저에게 매우 큰 실망이었고 한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았거든요. 한 번은 젊은 한국인 커플 손님이
자신의 테이블을 정리해서 카운터로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빵을 하나씩 사서 드렸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다른 한국인 가족 손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우리 가족도 이제 가겠다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 손님 보고 커피는 어떠셨나요? 맛있으셨나요? 라는 인사를 건넸고 그 손님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어도 구사가 가능한 손님이었어요. 한국어를 사용하셨다면 제가 한국어를 함께 사용했을 텐데 일본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그 손님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카페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느냐 물었고 그 손님은 왜 우리 가족에게는 빵을 주지 않느냐 묻더군요. 아까 그 손님들은 빵을 주던데 왜 우리에게는 빵을 주지 않냐며 항의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꽤나 날카로운 목소리라 당황해버렸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려다가 말을 더듬어 버렸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직접 치워주고 고마워서 대신해서 빵을 주고 있다라는 그 말이 어찌나 어렵던지. 그랬더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나도 한국인인데 우리는 무시하는 거냐며 버럭했죠. 그래서 얼떨결에 따로 포장해둔 빵을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 손님 가족은 자신들이 먹었던 빈컵과 그릇을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떠났으며 심지어 어찌나 지저분하게 먹었는지 의자에도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걸 치워야 했거든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고 있는 패션이기는 했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상한 한국인도 결국에 우리 가게에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할 바에야 앞으로 서비스빵을 손님에게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서비스빵을 없앴어요. 그러면서도 저번에 왔을 때는 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 주냐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무섭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없었죠. 이 카페에 일하면서 손님에게 큰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고 그렇게 여유 없이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살면서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기억을 지우는데 꽤나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기억에서 그 명품을 온몸에 휘감은 한국인이 잊혀질 무렵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카페에서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가가 잘 보이는 식당에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걷고 있는데 친구와 약속한 장소에 다다르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이미 도착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짧은 인사만 한 채 식당 내부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에게 무슨 일 있어? 왜 싸움이 난 거야? 라고 물었고 몰라. 어떤 한국인 가족 같은데 식당 사장 보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다면서 주변 손님들도 식사를 하다 말다 그 싸움을 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평소와 다르게 왜 초밥의 크기가 작느냐로 시비가 붙은 것 같았죠. 식당 주인은 그람 수별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고 어떤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크지 않고 그람 수별로 가격을 매기고 있다고 미리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이런 식으로 초밥을 판매해 오던 집이고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던 영업이 잘 되는 가게였는데 정말 날카롭고 뾰족한 목소리로 항의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날카롭고 뾰족한 목소리가 저에게도 소리를 질렀던 그 한국인 남자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순간적으로 심장이 확 뛰더라고요. 친구는 흥미진진하게 그 싸움을 바라봤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친구한테 그냥 우리 다른 식당으로 얼른 가자고 재촉했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저를 본 친구도 알겠다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 뾰족한 한국인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어로 소리를 치는 것 같은데 뭔가 한국어가 맞나 싶은 그런 애매한 말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본어로 한국 대사관에 이 식당을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며 협박성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마을 사람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비중이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고
한국 사람과 분쟁이 돼서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마을 전체에 악영향이 갈까봐 조심스러운 상황. 그 한국인 남자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듯한 말이었죠. 결국 사장님은 자신은 손해를 봐도 되지만 마을 전체를 해칠 수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협박에 못 이겨 결국에 그 한국인 가족이 식사한 저녁값을 받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한국인 남자는 버럭 소리 지르던 걸 멈추고 가게 밖을 나가며 한국어로 뭐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한국어가 아니라는 거요.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말도 아닌 웅얼거리는 말인데 한국어 억양만 따라하는 아무 의미 없는 외계어 같은 것이었죠. 동양인은 동양인인데 확실히 한국 사람은 아닌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가족은 자리를 떠났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떨떨한 상태가 되었어요.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에게 소리쳤던 저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뭐지라는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내내 저는 친구와 대화에도 깊게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도 그런 저를 보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찍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어제 그 가짜 한국인 남자에게 당했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지나가다가 싸우는 장면을 봤는데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그리고 사장님은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던 이야기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한국에서 온 자신들의 가족을 차별하는 것이냐면서 경찰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당한 차별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등 자신이 기자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걸 언론에 내서 이 마을이 인종차별주의자 마을로 찍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을에 장사하는 사람이 나 하나도 아니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갈까 봐서 결국에는 사장님이 그냥 손해보고 말겠다는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장님에게 그 사람은 확실히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도 와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완전히 당해버렸다며 그 남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 남자가 자신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다니는 그 꼴을 더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어제 큰 소동을 피운 탓에 주변 상인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근무하던 카페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가 나타나면 그 남자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나 억울하게 서비스를 주어야 했던 그 모든 영수증을 청구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제 증언 덕분에 그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으니까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강변에 그 남자와 가족들이 나타났고 어제 크게 당해버린 초밥집 사장님이 당장 그 남자의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다른 상인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일단 초밥집에 데려다 놓았죠. 저도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쪽으로 뛰어갔는데요. 이미 5명이나 되는 주변 상인들이 그 남자를 둘러싸은 채 화를 내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적반하장으로 한국 대사관에 알리겠다 소리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남자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면서 대답해보라고 했죠. 그 남자는 진짜 한국어가 나오자 아주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렇게 당당하던 표정과 행동은 어디 가고 완전히 겁먹은 생쥐꼴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속이고 다닌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더 당할 이유가 없다고 외쳤죠. 이 동양인 남자가 한국인이 아닌 걸 알자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한 상인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여러 명의 상인이 서비스를 강제로 줘야 했고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이 상권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처럼 말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것이었죠. 심지어 어제는 자신이 기자라고 하면서 뉴스에 내겠다며 말한 것도 포함해서요.
우리는 이 남자가 반성하고 우리에게 그동안 크고 작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랬으나 일본 경찰은 이것은 협박을 하며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처벌되는 공갈죄라며 수갑을 채워 그 남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 조금은 당황했는데요. 그냥 다시는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고쳐놓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경찰에게 잡혀가리라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그 남자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참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꽃가게 여 사장님도 계셨죠. 초밥집 사장님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거면 처벌받는 게 맞다며 강경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심 경찰이 수잡을 채워서 잡아간 것은 자신도 놀랐다는 듯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 있던 그 남자에게 피해를 받은 5명은 경찰서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진술을 해야 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를 신고한 게 매우 잘된 일이었던 것이 그 남자는 중국 국적자로 일본에서 가짜 명품을 유통시켜 판매한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에는 구속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함께하고 있었고 일단 현장에서는 그 남자만 잡혀간 바람에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는 도망치고 없어졌고 이 남자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어쩐지 명품을 쫙 둘러대고 다니는 남자와 그 가족들이었는데 하는 행동이 뭔가 부자의 여유는 전혀 없고 정말 산티나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가짜 명품은 생각보다 유통이 어렵고 판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마음대로 큰 돈을 투자했던 이 불법 사업이 망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우리에게 돌려줄 돈 같은 건 없었으며 벌금도 제대로 못 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일본 거점 가짜 명품 창고가 경찰에 의해서 압수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후문까지 들었죠. 다시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한국인들이 이 마을에서 대접을 받는 편인 걸 우연히 알고 여기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기생충 마냥 붙어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일이 꼬여서 감옥에 가버렸다는 못난 중국인의 최후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일을 겪은 후 우리는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찾아와주고 고마운 손님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한국인 손님들에게 쩔쩔맬 게 아니라 정말 매너 좋은 손님에게는 우리도 함께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한국인 손님들에게도 우리가 쩔쩔매지는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사업이 어렵고 궁핍한 건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게 장사하고 있는 이 마을 상인들을 못살게 군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다 큰 성인이라면 그런 어린 행동은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역시나 그 남자 때문에 잠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증에 걸려서 한국어 공부를 잠깐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에 가서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남자의 행동은 정말 치가 떨리도록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대해 실망하는 태도를 만들어주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다시 지금은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갔을 때 그렇게 아나무인의 상식 없이 덤벼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기저기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잘 없다고 해요. 중국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준 그 남자가 어쩌면 중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요. 우리 마을에 일어났던 해프닝이었고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사람이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이 평화로운 분위기 조용한 마을에 아직도 찾아와주는 한국인 손님들이 고마울 따름이고 앞으로도 이 마을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중국인에게 참교육하기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기후학 포럼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중국인 교수가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말 한마디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겨울마다 동사자가 속출합니다. 도시 난방 시스템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중국인 교수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끄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교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체 이 외국인 학생은 무슨 말을 했길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가 밝힌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실리입니다. 저는 맨하튼 출신으로 환경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 무언가를 만들면서 환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왔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뱃속에 나비가 날아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이 너무 커요. 지구를 위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네요. 이런 회의에 오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어요. 복도는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멋진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똑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약간 긴장되지만 이곳에 오게 되어 설레기도 합니다. 회의가 시작될 메인룸을 찾았습니다. 엄청 크네요. 의자가 정말 많고 모두 큰 무대를 향하고 있어요. 앞쪽에는 작은 건물이 있는 지구 그림이 있는 큰 스크린이 있어요. 지구를 위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 즉,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왜 이곳에 그토록 오고 싶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항상 다른 나라들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정말 설레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영리한 방법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대도시인 서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고 거리는 정말 깨끗했어요. 가장 좋았던 곳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하천이었어요. 청계천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도로와 건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물가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았고 물고기들도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정말 멋진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온돌은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특별한 바닥 난방 방식이에요. 에너지 낭비 없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좋다고 해요. 오래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모두 활용해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 넓은 방에 앉아서 한국의 아이디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본 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에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로 걸어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그는 매우 진지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리 박사이며 이 큰 회의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여기 모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등 이 모든 것이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 박사는 회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친환경 건물 청정 에너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더 나은 여행 방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에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지 적혀 있는 종이를 봅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정말 많아요.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 심지어 에너지를 덜 사용하도록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펜으로 정말 가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다 의자에 똑바로 앉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게 되죠. 아시아의 도시계획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인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제가 그곳에서 본 놀라운 것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빨리 듣고 싶어요.
이 박사의 연설이 끝나자 저는 너무 행복하고 결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우러 왔지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담을 위해 다른 방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모두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이 놀라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큰 방에서 나오면서 저는 심호흡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은 바쁘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곧 제가 존경하는 바로 그 나라에 대한 큰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만 할 뿐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하버드 대학교의 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은 매우 넓었고 앞쪽에는 무대를 향해 의자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남녀노소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첩과 펜을 꺼내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환경공학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제 고향인 맨하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키가 크고 흰 머리가 곱슬곱슬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첫 번째 연사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성 박사였습니다. 그는 강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유명해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무대로 걸어올 때 저는 그가 매우 진지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담당 직원처럼 청중을 향해 웃지 않았습니다. 성 박사는 더럽고 오염된 도시의 사진을 보여주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도시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많은 부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강연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갔던 한국 여행이 떠올랐고 그때 보았던 아름다운 공원과 깨끗한 거리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 박사의 말에 미소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한국은 선진국 행세를 하는 후진국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성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겨울마다 얼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쓰레기를 태운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분노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득 제가 방문했던 서울의 쾌적한 난방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신호등부터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는 첨단성도 지구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 박사는 어떻게 그렇게 틀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청중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뱃속에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맨하튼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누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저는 약간 떨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국에서 보았던 놀라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시스템, 식물과 산책로로 둘러싸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 길모퉁이마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스마트 재활용. 쓰레기통 성 박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저는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주최 측이 저를 불러 질문해 주기를 바라며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귀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국 여행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을 잃은 여행객을 기꺼이 도와주던 친절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부터 박물관의 로봇 가이드까지 모든 곳에서 보았던 인상적인 기술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몇 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 끝에 성 박사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주최자는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주최자는 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우미가 제자리로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일어서자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최대한 똑바로 섰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성 박사님,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리는지 놀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의 강연에서 한국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존경받는 교수님께 도전장을 내밀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한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위해 나서야 했고 오늘 그 누군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동안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성 박사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성 박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온돌, 그는 반복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저 아니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조금 용기가 났다. 저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인들이 1000년 넘게 사용해온 특별한 바닥 난방 방식이에요.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좋은 난방 방법 중 하나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몇은 자리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방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져요. 다른 난방 시스템처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은 현대판 온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보일러와 함께 사용하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성 박사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더 많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죠. 청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나는 소리였죠.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똑바로 서서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더럽고 오염된 수로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청계천을 서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자연 하천으로 탈바꿈시켰죠.
이는 한국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스마트한 해결책을 마련한 좋은 예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서 저는 회의실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동과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위해 일어섰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도운 셈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백발이 성성한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방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환경을 위해 정말 인상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 박사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사과를 중얼거리며 단상을 떠났습니다. 회의실은 한국의 성과에 대한 흥분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주변의 대화를 들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제가 아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배우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맨하튼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인 저 세실리가 이 모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교수와 맞섰으니까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복도는 사람들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벤치의 시원한 가죽이 땀에 젖은 제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여름 한국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광경 소리 냄새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번화한 거리 노점상들의 맛있는 음식 냄새. 오래된 사찰과 현대식 건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청계천을 상상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푸른 공간이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덮인 더러운 운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바쁜 도심 한가운데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물빛과 흐르는 물소리가 도시에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고 컨퍼런스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올바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얼마나 쉽게 잘못된 정보를 믿는지 생각했습니다. 성 박사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단지 더 잘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항상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행과 일을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도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다른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다른 나라들도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맨하튼에 있는 대학에서 강연을 주최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 그들의 환경 프로젝트를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중 몇몇은 아까 제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환경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고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지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올바른 정보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컨퍼런스 센터를 나와 뉴욕의 번화한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의 높은 빌딩들이 서울을 떠올리게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도착했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은 엔지니어 세실리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환경옹호자 세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기후변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집에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실리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타는 고무와 휘발유 냄새가 코에 영원히 박힌 것 같았어요. 10살이었던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큰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창밖을 보면서 사막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선인장과 붉은 바위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는 제 옆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눈이 커지면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엄청난 크기의 트럭이 우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귀를 찢는 듯한 충돌음이 들렸고 버스가 계속 굴러갔어요. 빨래통 안에 있는 것처럼 몸이 여기저기 휩쓸렸어요. 버스가 마침내 멈췄을 때 모든 게 뒤집혀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다리가 무언가 무거운 것에 깔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연기가 버스를 가득 메우고 있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주위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도 점점 겁이 났어요. 엄마 소리쳤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제 옆자리에 있던 엄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눈이 따갑기 시작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죽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강한 손이 제 어깨를 잡는 게 느껴졌어요. 희미한 연기 속에서 인자한 눈을 가진 여자가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찌그러진 금속 더미에서 끌어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가,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널 구해줄게. 그녀도 다쳐 보였지만 계속 저를 끌어냈어요. 결국 저는 버스의 부서진 창문을 통해 기어 나왔어요. 버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뒤돌아봤을 때 버스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요.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안 돼, 제가 외쳤어요. 엄마가 아직 저기 있어요.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꼭 붙잡았어요. 미안해, 그녀가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어. 저는 뜨거운 사막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줄타는 버스를 보며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엄마는 이제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 친절한 여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내 이름은 연희야.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세실리예요. 저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어요. 세실리. 연희가 말했어요. 많이 무섭겠지만 이제 안전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점검했고 경찰관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저 엄마 생각만 계속했어요.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길 바랐죠. 그들은 저를 피닉스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상처와 멍이 조금 있었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속은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진실이 저를 덮쳤어요. 엄마가 정말로 떠났다는 거요.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저를 돌봐줄 가까운 가족도 없었어요. 이제 세상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저를 돌봐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저를 구해준 그 여자 연희가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모든 것이 절대 예전 같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요. 슬픔에 잠겨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갈색 눈을 가진 여자가 문틈으로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사고 현장에서 나를 구해준 그 여자였어요. 그녀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더군요. 안녕 세실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어깨만 으쓱했어요. 말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도 상처와 멍이 보였어요. 그녀도 사고로 다쳤던 거였어요. 지금 많이 힘들고 무서울 거 알아요. 그녀가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어요. 당신이 많이 걱정됐어요. 그럼 이제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세상을 혼자 마주할 생각만으로도 두려웠거든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사실 그 얘기하러 왔어요. 생각해둔 게 하나 있는데 괜찮으면 들어볼래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저는 간호사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잠깐이라도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회복도 하고 상황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갖는 거죠.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애리조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낯선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둘 다 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우리 둘 다 혼자였고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게 묘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충분히 멀리 도망치면 이 슬픔도 피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져요. 음식도 맛있고 도시들은 정말 현대적이고 활기차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산도 있고 해변도 있고 오래된 궁궐도 있어요. 분명히 마음에 들 거예요. 그녀가 한국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제 가슴 깊숙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고통과 외로움만 있는 미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교는 어쩌죠? 돈은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현실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그녀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큰 가족이 있어서 다들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국제학교에 다니면 되고요. 한국은 의료비도 저렴해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너무 꿈같이 들렸어요.
이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의 친절한 눈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미 한 번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구해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같이 갈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살짝 안아줬어요. 세실리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정말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가슴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 슬픔은 항상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작은 빗줄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았고 처리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가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해줬어요. 심지어 여권과 비자도 빠르게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제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팔을 제 어깨에 두르며 말했어요. 세실리 두려워도 괜찮아요. 큰 변화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하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품에 기대며 위로를 느꼈어요.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평생 알았던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해요. 엄마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발을 디디는 순간까지 모든 게 흐릿하게 지나갔죠. 연희와 함께였지만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한 표지판들이었어요. 공항은 정말 북적였지만 신기하게도 질서정연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말투가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연희의 가족들이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 언니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모두 나와 있었죠.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긴장했지만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껴안아주며 큰 미소로 맞이해줬어요.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지만 가끔 영어 단어도 섞어 쓰더라고요. 연희의 어머니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세실리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너무 다정해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연희의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계속 쳐다봤어요. 서울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주 높고 현대적인 빌딩들이 오래된 궁궐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화려하고 밝은 간판들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전통시장도 있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일과 채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리조나의 집과는 정말 달랐어요. 며칠 후 연희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곳에서야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병원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의사를 만났어요.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희에게 그 걱정을 말했을 때 그녀는 그냥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병원비가 모두 저렴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놀랐어요. 의사들은 항상 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간호사들도 너무나 상냥하고 자상했어요. 미국에서 기억하던 혼잡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 간호사가 내 붕대를 갈아주면서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어요. 연희가 통역해줬죠. 전통 한의사를 만나보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야. 그들은 약초나 자연요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해 나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이곳에 적응하게 됐어요. 연희는 나를 국제학교에 등록시켜줬는데 그곳에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매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음식, 음악, 그리고 전통 예절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가끔은 여전히 엄마 생각이 나고 예전엔 내 삶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가 항상 곁에서 나를 위로해줬어요. 그녀는 마치 나의 두 번째 엄마 같았죠. 그녀의 가족도 마치 내가 원래 그들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나를 대해줬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때로는 놀라운 모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마음과 몸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것이 한순간에 변했어요. 다시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힘겹게 한국어 숙제를 하고 있었고 연희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그녀의 유명한 된장찌개를 저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연희가 바닥에 쓰러졌고 나무 숟가락이 그녀의 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연희, 저는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차가웠어요. 심장이 쿵쿵거리며 손으로 전화기를 더듬어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 후 며칠은 병원 대기실과 불안한 대화들로 가득 찼어요. 연희의 가족들이 모였고 그들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앉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좋은 소식을 간절히 받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마침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그는 빠른 한국어로 말을 했지만 모두의 반응을 보고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연희의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세실리,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연희의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동맥류라고 해요. 의사들은 그것이 버스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해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의사들이 시도해 볼 거예요.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그녀가 목소리가 끊기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연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수술 전에 우리는 연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힘겨운 미소를 지었어요. 세실리, 그녀는 속삭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기억해, 삶은 소중한 거야.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했을 뿐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약속할게. 하지만 연희 꼭 나아야 해. 난 내가 필요해. 그녀는 그저 다시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간호사들이 그녀를 수술실로 밀고 들어갔어요. 수술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대기실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저는 연희가 했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그녀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술은 잘 되지 않았고 연희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 후 2일 동안 우리는 교대로 연희 곁을 지켰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으며 그녀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세 번째 날 기계들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우리를 방 밖으로 내보냈어요. 1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연희는 떠났어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요. 저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를 잃었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준 그 여자를요. 그 슬픔은 저를, 엄마를 잃었을 때 그 어두운 곳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연희의 장례식은 희미한 기억 속에 있었어요.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연희의 가족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 가족이기도 했어요. 재단에 놓인 연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연희의 마지막 말을 지킬 거예요. 그녀처럼 저도 제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깊은 상실의 순간에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연희는 저를 2번이나 구해줬어요. 처음엔 불타는 버스에서, 그리고 2번째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주면서요.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어요. 눈물을 닦고 더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연희는 제가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제가 강해지길, 계속 나아가길,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길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연희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한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연희의 가족, 이제는 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저를 사랑과 지지로 감싸주었거든요. 특히 연희의 언니는 저를 법적으로 입양까지 해줬어요. 그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가장 힘든 슬픔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연희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었고, 그녀의 마지막 말처럼 제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방과 후에는 지역 클리닉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환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걸 돕거나 물을 가져다주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어느 날은 소아과 병동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아이가 주사를 맞을까 봐 무서워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고 이후에 주사 바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우스운 농담을 해줬어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웃기 시작했어요. 결국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아이는 주사 맞는 줄도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게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구나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연희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최고가 되고 싶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선생님들께 더 많은 과제를 부탁하고 여가 시간에는 의학책을 읽었어요. 저의 독특한 배경 덕분에 한국 시스템을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죠. 예를 들면 의사를 만나기 얼마나 쉬운지, 의료비가 얼마나 저렴한지 같은 것들이요. 대학교 지원할 때가 되자 저는 큰 꿈을 꾸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수천 명의 학생이 몇 자리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지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저의 이야기 열정,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겨우 열었는데 축하합니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양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연희도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병원 침대에 있던 외롭고 두려웠던 소녀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학에 갈 미래의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여정을요. 앞길이 험난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수년간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연희가 있는 곳에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연희가 저를 도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의료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길 바라요. 잠에 들기 전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무척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간호학 학위를 마칠 때쯤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예일대학교와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미국에 가서 간호사로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정말 기대됐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어요. 미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이 이제 저의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랜만에 미국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했어요. 학교 숙소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한 동시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병원과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많은 환자들이 치료 비용 때문에 진료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이 필요했어요. 의료진과 환자 모두 복잡한 보험 체계를 이해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어느 날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젊은 여성을 치료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상보다 의료비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사고가 떠올랐고, 만약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죠. 그녀를 위로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두 가지 매우 다른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덕분에 특별한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과 미국 병원의 차이점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치료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의료는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졌지 사치품처럼 취급되지 않았어요. 병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됐고 스트레스도 덜했죠. 미국에서는 예방의료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는 현대의학과 전통적인 치료법을 결합해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흔했거든요. 볼티모어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학위를 마칠 거지만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꼭 제가 배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미국에 전하고 싶다고 마음먹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봤어요. 불타는 버스 속에서 겁에 질렸던 어린 소녀에서 이제는 간호사 자격을 눈앞에 둔 큰 꿈을 품은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연희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삶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어쩌면 정책 변화를 통해 노력할 수도 있고 치료 비용을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국의 의료 관행을 미국 병원에 도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길을 걷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막 저희 여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독특한 이야기와 시각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미래와 그 가능성에 설레어요.